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 2차 시험 보시느냐고 많이 힘드셨죠? 너무 고생하셨고요. 여러분, 이번에 동차하신 분도 또 2년 동안 유예하신 분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희가 지금 각 과목별로 2차 시험 총평 및 해설 강의를 좀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일단 제가 첫 타자로 지금 재무회계를 하고 있는데, 일단 저희 해커스 경영에서 선생님들이 문제를 다 보고 또 실제로 2차 시험 본 학생들이랑도 얘기를 좀 나눠봤는데 저희가 느끼기엔 그래요. 일단 회계학 2가 굉장히 좀 어렵고 이 세부적인 내용도 많이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이 시험 보셨을 때도 어렵다고 느끼실 수도 있고 실제로 풀 때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는데 함정이 많아서 고생하신 경우도 많다고 저희 이 세법 선생님들이랑 시험 본 학생들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저희도 예상하기에 일단 회계학 2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꽈락을 멸하는데 일단 우리가 초점을 좀 맞추셔야 될 것 같고 회계학 2에서 고득점이 나오는 게 어려울 것 같고요. 세법학 같은 경우에 일단 논외로 저희 원조 선생님이 얘기를 하실 거니까 논외로 하고 이 회계학 1부 같은 경우에는 쉬웠습니다. 작년 대비는 훨씬 쉬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현금흐름표 공부를 잘 안 하시기 때문에 문제 1번 그것도 1교시 첫 시간인데 문제 1번에 현금흐름표가 나와서 당황하신 분들도 많을 거고 또 현금흐름표를 그냥 평소에 공부를 안 하신 분들도 좀 많았기 때문에 생각보다 1교시 때 좀 걱정하지 않으셨을까 싶어요. 하지만 일단 제가 볼 때는 문제 2번은 여러분들이 다 맞추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문제 2번을 다 맞추시고 당연히 맞추셔야 되고 2번을 맞추시고 문제 1번의 절반 정도 푸셨다면 푼 거 말고 맞춘 거 기준으로요. 그랬다면 한번 회계학 2만 꽈락이 아니라면 한번 기대해 보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번 회계학 1부 같은 경우엔 문제 2는 무조건 실수 없이 맞춰야 되고 문제 1을 내가 얼마나 건드려서 풀었는가 요거에 당락이 결정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럼 총평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문제를 좀 풀어볼 건데 1번에 현금흐름표가 나와서 이 많은 분들이 당황을 좀 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이 현금흐름표 문제 1번 같은 경우엔 제 책도 그렇고 시중에 나와 있는 다른 선생님들 책도 그렇고 요런 스타일이 책마다 다 들어가 있긴 해요. 왜냐면 회계사 시험 같은 경우에 최근에 현금흐름표가 이렇게 하나 직접법으로 물어보고 하나 간접법으로 물어보는 문제들이 몇 년째 유행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 세무사 교재에도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유예생이시라면 동차생은 현금흐름표 제키는 분도 있으셨겠지만 이 유예생이라면 한 번쯤은 풀어보고 들어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럼 일단 풀어볼 건데 자 일단 간접법으로 먼저 좀 풀어보죠. 간접법. 지금 우리 간접법으로 물음 1번 풀어볼 건데 다 해볼 거예요. 우리 간접법 보면 지금 시작으로 법인세 비용 차감전 순이익, 그러니까 법차순이라고 쓸게요. 법인세 비용 차감전 순이익부터 시작을 하는데 문제를 보면 지금 법인세 비용 차감전 순이익이 14만 7천 원이죠. 그럼 당연히 여기다가 14만 7천 원 쓰고요. 우리 객관식 같은 경우엔 당기순이익부터 시작하면 밑에 단에서 법인세 비용을 빼줘야 되지만 저희 문제에서 법인세 비용 차감전 순이익이라고 아예 예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밑에 단에서 법인세 비용을 빼줄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뭐 문제에 가감할 항목들이 다 나와 있으니까 더 고민할 필요가 없었죠. 일단 법인세 비용 차감전 순이익은 14만 7천 원이고 첫 번째로 나오는 게 감가상각비죠. 그렇죠? 그럼 감가상각비를 우리가 좀 풀어봐야 되는데 실제로 감가상각비는 증감 분석으로 푸는 게 제일 좋으니까 취득가액과 감가상각 누계액을 나눠서 일단 좀 보면 되죠. 그럼 기초에 취득가액이 있을 거고요. 올해 추가로 취득하면 취득가액이 증가할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언제? 올해 처분하면 그만큼 취득가액도 줄죠. 그래서 기말 취득가액이 나오게 되고요. 감가상각 누계액도 기초 감가상각 누계액이 있고 취득한다고 감가상각 누계액 넣는 거 아니니까 올해 감가상각 해주면 그만큼 감가상각 누계액이 또 늘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처분하면
해당 부분의 감가상각 누계액만큼 감가상각 누계액이 줄어요. 그래서 우리 기말 감가상각 누계액이 나오게 되죠. 그럼 보통 요거 두 개 같이 고려하면 요게 뭐가 돼요? 처분 시점에 처분하는 유형자산의 장부 금액이 되죠. 그렇죠? 만약에 여기서 처분 이익이 있다면, 처분했을 때 처분 이익이 나왔다면 요거 두 개 더한 금액이 처분 시점에 현금 유입되는 금액일 겁니다. 그럼 이 유형자산과 관련해서 현금 유출은 언제 있죠? 그렇죠. 유형자산을 취득하는 요 시점에 요게 현금 유출이 되죠. 자, 여기까지. 그럼 우리 차분하게 좀 문제를 해보면, 문제를 보시면 올해 기초 차량 운반구의 취득가액이 43만 원이고요. 기말의 취득가액이 74만 원이죠. 일단 다 써볼게요. 그 다음에 감가상각 누계액 기초에 10만 원 있었고 기말에 얼마 있어요? 6만 원 있습니다. 그쵸? 여기까지 받고 우리 보기를 보면 몇 번의 요액이가 있나요? 2번이 있죠. X2년에 취득원가 10만 원이고 80%가 감가상각된 차량 운반구를 24,000원에 매각했다고 나와 있어요. 그럼 우리가 뭐 할 수 있습니까? 이 처분하는 취득가액이 10만 원이고 요거에 대한 감가상각 80%가 감가상각 됐다니까 감가상각 누계액이 8만 원이겠죠. 그쵸? 그럼 처분 시점에 장부 금액이 얼마가 돼요? 2만 원이요. 얘에서 10 뺀 금액이 얘네가 나오니까 그쵸? 2만 원. 그쵸? 여기까지 했고요. 그런 다음에 우리 지금 얼마에 처분했다고 나와 있습니까? 24,000원에 처분했다고 나와 있으니까 처분이익은 4,000원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처분이익도 찾아낼 수 있는데 어차피 문제에 나와 있으니까 여기까지 봤고요. 계속 보시면 그럼 감가상각을 좀 역산해 보시죠. 다 해볼게요. 오랜만에. 그럼 얘에서 요거 더한 거에서 요거 본 게 요 나와야 되니까 감가상각비는 얼마 나오게 됩니까? 4만 원 나오죠? 그래서 14만 원에서 8만 원 빼면 6 나올 테니까. 그래서 우리가 감가상각비도 구했고요. 나온 김에 이것도 해보죠. 지금 기초 취득가액이 43만 원인데 취득하는 게 얼마인지 모르지만 처분해서 수만 원이 줄고 기말에 74만 원이 나와야 되니까 취득으로 인한 금액은 얼마입니까? 그쵸? 41만 원 나와줘야 된다고요. 그래서 84만 원에서 10만 원 빼서 74만 원 나오겠죠? 그럼 우리 여기까지 하고 나면 뭘 또 해결할 수 있냐면 넘겨보시면 우리 물음 4번에 차량 운반구 취득으로 인한 현금 유출액이 있어요. 구했죠? 그쵸? 좋아요. 그래서 우리 4번은 41만 원인 거 알 수 있고요. 계속 1번을 좀 풀어보시죠. 그럼 감가상각비가 일단 4만 원인 거 알았으니까 여기 뭐라고 나와주셔야 돼요? 4만 원 더하기예요. 그쵸? 여기까지. 여러분 문제를 보시면 현금 유출은 마이너스로 표시하고 현금 유출이 없는 경우엔 0이라고 꼭 써달라고 그랬죠. 그럼 저도 알아요. 물음 2번에서 얘기하겠지만 이자 지급이나 법인세 납부 이런 거 마이너스인 거 알아요. 하지만 문제에서 현금 유출되는 금액은 반드시 마이너스로 부호를 표시하라고 했기 때문에 부호를 반드시 표시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들 저도 이렇게 학생들이 물어보는 게 이거 현금 유출인 거 저도 다 아는데 깜빡 잊고 부호를 안 했네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면 사실 공정하게 채점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배점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일단 여기까지 얘기했고요. 계속 보시면 매출 채권의 증가 나오는데 매출 채권의 증가 보시면 순액으로 그냥 가라고 그랬죠. 그럼 매출 채권 한번 해보죠. 매출 채권 보시면 순액으로 가야 되니까 지금 기초의 매출 채권이 얼마입니까? 36만 원이죠. 그쵸? 순액으로 가야 되니까 38,000원에서 2,000원 빼줘야 되니까요. 36,000원이죠. 기말 매출 채권은 얼마입니까? 53,000원에서 3,000원 빼니까 5만 원이죠. 어머, 그럼 이만큼 자산이 기초 대비 기말에 자산이 늘었네요. 자산이 늘면 현금의 감소잖아요. 그럼 여기 뭐가 옵니까? 매출 채권의 증가로 현금의 감소 14,000원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봤고요. 우리 재고자산의 증가는 그냥 바로 보시면 되겠죠. 그럼 여기 재고자산의 증가를 보면 기초 대비 기말에
재고자산이 5만 2천 원 늘었으니까 자산의 증가는 현금의 감소잖아요. 그래서 여기 또 얼마? 5만 2천 원 써주시면 돼요. 그럼 다 한번 해보자고요. 좋아요. 여기까지. 그래서 여기 지금 여기까지 했고요. 계속 보시면 금융자산의 감소가 나오는데 금융자산이 기초 대비 기말에 얼마나 줄었습니까? 9만 1천 원 줄었죠. 자산의 감소는 현금의 증가니까 FVPL과 관련해서 9만 1천 원 자산이 진 것만큼 감소한 것만큼 현금이 증가하겠죠. 계속 가볼게요. 매입 채무의 증가가 나오네요. 그럼 매입 채무의 증가를 보면 지금 우리가 부채가 기초 대비 기말에 2만 6천 원 늘었잖아요. 부채가 2만 6천 원 증가했습니다. 부채 증가는 현금의 증가죠. 그래서 여기 2만 6천 원 기재해 주시면 돼요. 따라오시죠? 여기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유형자산 처분이익이 있네요. 우리 아까 구해놓은 거 있잖아요. 문제도 나와 있고. 그래서 유형자산 처분이익으로 우리 여기 얼마 쓰셔야 돼요? 유형자산 처분이익으로. 우리 4,000원 쓰셔야 돼요. 마이너스 4,000원 쓰셔야 돼요. 간접법이기 때문에 있던 걸 빼내는 거니까 마이너스 쓰셔야 돼요. 아시죠? 여기까지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자 비용 나와 있는데 여러분 이게 우리 간접법이기 때문에 이자 비용을 밑에 단에서 다시 고려하는 건 아는데 기본적으로 여기 지금 이자 비용 전액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자 비용을 전액 일단 빼주시고 밑에 단에서 다시 고려하셔야 된다고요. 그렇죠? 그럼 여기 이자 비용으로 우리 빼줘야 되는 금액은 얼마입니까? 손익계산서에 나와 있는 이자 비용 8,000원 빼주셔야지. 거기 추가 정보 6번에 나와 있는 사채 할인 발행 차금 고려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8,000원을 다 빼주셔야 됩니다. 여기까지요. 따라오시죠. 그래서 우리 여기까지 계산하고 나면 문제에서 영업활동에서 창출한 현금 물어보는데 그럼 영업활동에서 창출한 현금은 이거 쭉 계산하면 얼마 나옵니까? 이거 쭉 계산하면 24만 2천원 나와요. 따라오시죠. 여기까지요. 좋아요. 여기까지 했고요. 저도 여러분들 지금 집중해서 보시고 있는데 혹시 뭐 잘못하면 안 되니까 좀 꼼꼼히 제가 풀어왔지만 다시 한번 좀 맞춰볼게요. 잘못 쓴 게 있나? 좋아요. 다 했습니다. 여기까지요. 그래서 영업활동에서 창출된 현금 흐름 24만 2천원 나오게 됩니다. 우리 여기까지 얘기를 했고요. 나온 김에 밑에도 해볼게요. 문제에서 물음 1번에서 물어보지 않았지만 그냥 다 해볼게요. 이자 지급과 관련된 현금 흐름을 물어봤는데 IFRS에서 간접법은 영업활동에서 창출된 현금 흐름까지는 간접법으로 풀지만 밑에는 직접법으로 풀잖아요. 그럼 지금 이자 비용 8,000원 있는데 여기서 우리 뭐 고려해 주셔야 돼요? 사채의 할인 발행 차금은 재무활동으로 가야 되니까 2,000원 빼주셔야겠죠. 그쵸? 여기까지 한다면 우리 또 뭐 해주셔야 돼요? 이자와 관련된 자산부채의 증감을 고려해야 되는데 우리 뭐가 있어요? 재무상태표 보시면 미지급 이자가 기초 대비 기말에 2,000원 증가했잖아요. 그럼 부채의 증가니까 부채의 증가는 현금의 증가요. 따라오시죠? 그럼 이자와 관련된 지급액은 얼마 나와요? 4,000원 나오게 된다고요. 그쵸? 여기까지 했고요. 우리 법인세 볼게요. 법인세 납부 보시면 지금 법인세 비용 얼마입니까? 문제 보시면 법인세 비용이 24,000원이죠. 그럼 법인세 비용 24,000원 하고 우리 자산과 부채에서 법인세와 관련된 걸 고려해 주시면 되는데 뭐밖에 없죠? 미지급 법인세밖에 없어요. 근데 미지급 법인세가 기초에 4,000원, 기말에 2,000원이니까 미지급 법인세가 2,000원 감소했죠. 부채의 감소는 현금의 감소요. 그럼 계산하면 얼마 나옵니까? 법인세 납부 금액 26,000원 나오게 돼요. 하실 수 있겠죠? 지금 저 이렇게 잘 풀어요. 제 풀이 과정을 뽐내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지금 2차 시험 보신 분들이 답을 확인해 보는 게 더 좋기 때문에 제가 멋있게 안 풀고 그냥 바로바로 풀어볼게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저는 이런 학구로 풀어요 이런 얘기 하고 싶지 않아요. 답만 확인해서 보시고 확인해 보시면 되니까. 자, 여기까지 했고 마지막으로 배당금 지급 있잖아요. 배당금 지급. 그 맞아요 여러분.
배당금 수령은 영업활동이고 배당금 지급은 일반적으로 뭘로 봐요? 재무활동으로 보는 게 맞는데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7번에 추가 정보에 이자 및 배당금 지급을 영업활동 현금 흐름으로 분류하고 있다 나와 있죠. 그럼 문제에서 조건을 줬기 때문에 요 조건에 따라서 문제를 풀어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중요한 아니라 어차피 IFRS 원칙 중심이기 때문에 조건이 나와 있으면 그 조건에 따라서 풀어주셔야 된다고요. 따라오시겠죠? 그럼 우리 배당금 지급도 그냥 영업활동으로 보는데 배당금 지급액을 우리가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잠깐 여기 써볼까요? 배당금 지급액 보려면 이익잉여금 보면 되는데 기초의 이익잉여금이 56,000원 있었죠. 이거 뭐 때문에 늘어날까요? 이익잉여금이. 그쵸? X2년도에 당기순이익 때문에 이익잉여금이 늘어날 거라고요. 그럼 12만 3천원만큼 이익잉여금이 늘어나고 여기서 배당으로 빠지게 되면 뭐가 나와요? 기말 이익잉여금이 나오겠죠. 그럼 기말 이익잉여금 얼마입니까? 13만 9천원이라고요. 그럼 우리가 요거 계산해보면 얼마 나오냐면 5만 6천원 더하기 12만 3천원 빼기 13만 9천원 하면 되니까 4만원 나오게 돼요. 역산하면. 나오시겠죠? 그래서 배당금 지급액으로 4만원 있는 것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다 온 김에 한번 우리 계산해 볼까요? 24만 2천원 영업에서 창출된 현금 흐름에서 이자 지급 4천원 빼고 법인세 납부 2만 6천원 빼고 배당금 지급액 4만원 빼면 얼마 나와요? 그쵸? 영업활동 순 현금 흐름이 얼마 나옵니까? 17만 2천원 나오게 돼요. 실제로 시험장에서 여러분 요거랑 간접법으로 풀었을 때 요 금액이랑 안 맞아서 좀 고민 많이 하셨죠. 하나는 통일하셔야죠. 그쵸? 자, 여기까지요. 그래서 우리 물음 1번은 이렇게 풀어봤고 물음 2번을 보시면 물음 2번에서는 우리가 직접법으로 한번 해보라고 했는데 4번, 5번, 6번은 제가 지금 풀었어요. 4번, 5번, 6번은 지금 풀었기 때문에 우리 뭐만 하면 돼요? 고객으로부터 유입되는 현금, 금융자산으로부터 유입되는 현금, 그 다음에 영업에서 창출되는 공급자와 종업원에 대한 현금 유출 요거 세 가지만 구하면 되는데 요거 지우고 해보죠. 지우고 일단 우리 고객으로부터 유입되는 현금 흐름 계산하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근데 지금 자세히 얘기하지만 제가 이렇게 수업을 한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어차피 지금 답을 확인하는 게 더 급하시기 때문에 그냥 빠르게 볼 수 있는 걸로 할게요. 관련된 고객으로 유입되는 현금과 관련된 손익을 갖다 붙이고 고객으로부터 유입된 현금 흐름과 관련된 자산 부채의 증감을 갖다 붙이면 그게 고객으로부터 유입되는 현금 흐름이 나온다고요. 그럼 가장 대표적인 게 뭐가 있어요? 매출 있고요. 또 뭐가 있어요? 대손상각비가 있죠. 그쵸? 요 문제에서는 손상이라고 얘기했지만 그리고 뭐가 있습니까? 매출 채권에 매체라고 써도 되겠죠? 매출 채권에 증감이 있겠죠. 그리고 뭐 대손 충당금이 있다면 대손 충당금에 증감이 있을 거예요. 매출과 관련된 게 또 뭐가 있습니까? 선, 수, 금이 있죠. 이렇게요. 물론 여기에 이거 말고 환율 변동 손실도 있고 매출 채권 처분 손실이 있는 거 저도 아는데 문제를 보시면 그럼 복잡한 계정은 하나도 안 나왔다고요. 그럼 보시면 지금 매출액 얼마예요? 42만원. 그럼 여기 42만원 쓰고 문제를 보시면 올해 대손상각비가 얼마라고 나와 있습니까? 문제 보시면 5번에 손상차손으로 매출채권과 관련해서 2,000원이 판매관리비에 포함되어 있다고 나와 있죠. 그게 대손상각비예요. 그쵸? 그 재무상태표를 보면 선수금 관련 계정은 없고 매출채권이 기초 대비 기말에 얼마 늘었습니까? 매출채권이 15,000원 늘었죠? 그럼 매출채권의 증가는 자산의 증가는 현금의 감소요. 따라오실 거고 지금 손실충당금, 대손충당금, 손실충당금도 기초 대비 기말에 1,000원 늘었잖아요. 어차피 대변 계정이기 때문에 부채나 자본으로 본다면 지금 부채가 1,000 는 거기 때문에 부채 증가는 현금의 증가요. 따라오시죠. 그럼 요거 계산하면 얼마 나옵니까? 요거 계산하면 42만원 빼기 2,000원 빼기 15,000원 더하기 1,000원 하면 되니까 얼마? 40만 4천원 나오게 됩니다.
따라오시죠. 좋아요. 우리 여기까지 봤고요. 계속 좀 볼게요. 단기 매매 금융자산으로부터 유입되는 현금으로 물어봤는데 저는 이거 일반적으로 안 했어요. 에이, 상관없어요. FVPL과 관련된 현금 흐름을 보신다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FVPL과 관련된 손익 갖다 붙이고 FVPL과 관련된 자산 부채 증감 갖다 붙이면 그게 현금 흐름 나온다고요. 그럼 지금 문제 보시면 평가이익 얼마 있습니까? 평가이익이 5,000원 있으니까 5,000원 갖다 붙이면 되고, 평가 손실이 2,000원 있으니까 평가 손실로 2,000원 그냥 갖다 붙이면 되겠죠. 그쵸? 그리고 FVPL은 기초 대비 기말에 얼마 줄었어요? 91,000원 줄었으니까 FVPL의 증감, 기초 대비 기말에 91,000원 줄었으니까 자산의 감소는 현금의 증가예요. 따라오시죠. 그래서 이거 계산하면 얼마 나오냐면 9만 쭉 계산하면 94,000원 나오게 됩니다. 여기까지요. 우리 여기까지 봤고요. 계속 보시면 우리 마지막에 또 뭐가 나와 있습니까? 종업원과 공급자와 종업원에 대한 현금 유출액이 있는데 이것도 뭐 따로따로 해도 되는데 이거 썼으니까 지워도 되죠. 우리 공급자에게 유출되는 현금 흐름 구해보면 이것도 공급자와 관련된 손익 갖다 붙이고 관련된 자산 부채 갖다 붙이면 되는데, 일단 공급자와 관련된 가장 대표적인 손익이 뭐가 있습니까? 매출원가가 있죠. 여기 매출원가 18만원 마이너스 하면 되고요. 아직 다른 건 안 보이죠? 여기까지 했고, 우리 또 뭐가 있습니까? 보시면 재고자산이 있는데 자산부채 증감 보시면 재고자산이 기초 대비 기말에 5만 1,000원 증가했잖아요. 자산의 증가는 현금의 감소요. 그래서 여기 5만 1,000원 쓰시면 되고, 매입 채무도 있죠. 그럼 매입 채무의 증감을 보면은 기초 대비 기말의 부채가 2만 6,000원 증가했습니다. 부채의 증가는 현금의 증가예요. 이렇게요. 따라오시죠. 자, 여기까지 우리가 계산을 하면 공급자와 관련된 현금 유출액은 20만 6천원 마이너스 나오는데, 아예 요거 말고도 우리 뭐라고 그랬어요? 종업원과 관련된 현금 흐름을 같이 계산하라고 했는데,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종업원과 관련된 손익 갖다 붙이고 종업원과 관련된 자산부채 증감 갖다 붙이면 되는데, 재무상태표를 보면 미지급급여나 선급급여, 확정급여 채 뭐 이런 거 없다고요. 그럼 얘는 이게 없어요. 그럼 손익계산서를 보면 종업원과 관련된 급여를 찾으면 되는데, 우리 추가 자료에서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포괄손익계산서 우리 5번 보시면 포괄손익계산서의 판매관리비 92,000원에는 손상차손 2,000원이 포함되어 있고 급여가 포함되어 있고 감가상각비 포함되어 있다고 나와 있다고요. 우리 아까 구했지만 감가상각비 얼마예요? 4만원이죠. 그럼 감가상각비랑 손상차손 합친 게 42,000원인데 전체 판관비가 92,000원이니까 종업원 금액은 얼마겠어요? 그렇죠. 5만원이요. 관련 자산부채의 증감은 없으니까 종업원과 관련된 현금 유출액은 5만원이에요. 그럼 마지막으로 공급자와 종업원과 관련된 현금 유출액, 유입액 다 더해주시면 얼마 나와요? 마이너스 25만 6천원 현금 유출 나오겠죠. 따라오시겠습니까? 여기까지 해서 우리 풀어봤고요. 여러분 뭐 의심되시는 분은 요거 직접법에 따라 숫자 넣고 쭉 계산하면 걔도 17만 2천원 나와요. 여기까지 봤고요. 영업활동 현금 흐름에 이 간접법을 작성할 때 각각의 장단점을 물어봤는데 이거 풀로 다 맞추기는 사실 쉽지 않죠. 하지만 하나는 쓰셔야 될 것 같은데, 영업활동 현금 흐름 직접법의 장점이 뭡니까? 직접법의 장점이 뭡니까? 각 활동별 현금 흐름을 파악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죠. 그럼 간접법의 단점은 뭐겠어요? 각 활동별 현금 흐름을 파악할 수 없다는 게 간접법의 단점일 거라고요. 따라오시죠? 또 간접법의 장점이 뭡니까? 당기손익으로부터 현금 흐름의 연관관계를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이 간접법에 있죠. 하지만 직접법은 어떻게 돼요? 직접법은 단기순이익과 연관관계를 찾을 수 없기 때문에 단기순이익과의 연관관계를 찾을 수 없다는 게 단점인데, 사실 이거 말고도 다양한 장단점이 있을 수 있는데 사실상 이거를 쓰기는 쉽지 않았을 거예요. 다 쓰기는. 그쵸? 그러니까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5번 같은 경우엔 재무활동 순현금으로 물어봤는데, 우리 지금 재무활동 보면 재무활동과 관련된 현금으로 물어봤는데 세 가지가 사실 있어요. 세 가지가 뭐가 있냐면, 문제를 보면 유상증자 했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럼 유상증자와 관련된 게 하나 있고, 또 뭐가 있냐면 사채를 발행했어요. 그럼 사채 발행과 관련된 현금 흐름이 있고, 마지막으로 배당 준 게 있는데,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배당 영업활동이라고 그랬잖아요. 배당금 지급을 영업활동으로 본다고 했기 때문에 요 문제에서는 고려하면 안 돼요. 두 개만 고려하셔야 된다고요. 따라오시겠습니까? 그 문제 우리 추가 자료 보시면 어디 나와 있냐면 3번과 4번에 나와 있는데, 자본금의 변동은 유상증자 때문이에요. 문제를 보면 감자에 대한 얘기는 없으니까, 그냥 유상증자 때문에 자본금이 증가했구나. 그럼 기초에 자본금이 40만 8천 원인데 기말에 자본금이 47만 원이니까 자본금 얼마 증가해요? 6만 2천 원 증가했죠. 그게 왜 때문에? 유상증자 때문에. 이건 굳이 제가 뭐 쓸 필요는 없겠죠. 여기까지 했고요. 계속 좀 보시면 또 뭐가 있습니까? 사채 발행이 있는데, 추가 자료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액면 금액 10만 원짜리 사채를 한 자당 9만 5천 원에 할인 발행했다고 했기 때문에 9만 5천 원에 할인 발행했는데 이거 두 개 발행했잖아요. 그럼 요거 계산하면 얼마 나옵니까? 요거 계산하면 현금 흐름이 19만 원 나와요. 그럼 이거 두 개 다 더한 게 재무활동의 현금 흐름이라고요. 그럼 계산하면 얼마 나옵니까? 25만 2천 원 나오죠. 요거요. 여기까지요. 그래서 문제 1번은 여기까지 푸시면 됩니다. 여기까지요. 물론 여러분, 저는 부담감이 없이 풀었기 때문에 이 정도면 문제가 그래도 어렵진 않으니까 많이 맞추셨지 않을까 싶지만, 실제로 수험생이 1교시에 떨리는 마음에 문제 1번으로 현금으로 들어가 있으면 당연히 떨리죠. 그래서 다 맞추면 좋은데 다 못 맞추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계속 얘기하지만 문제 2번을 다 맞추는 게 더 중요해요. 그렇죠? 문제 2번을 다 맞추고 문제 1번은 절반 정도 맞추셨으면 선방하신 거니까, 괜히 남들 현금 물음표 다 맞춘다는데 나 틀린 거 아니야 이렇게 고민하지 마시고 마음 편안히 갖고 계시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회계학 2에서 면과락하고 회계학 1부에서 문제 2번 다 맞고 문제 1번 절반 정도 맞았다. 그럼 걱정하지 마세요. 붙으실 거예요. 다만 내가 지금 현금 흐름표를 못 풀었다 이런 분들은 그것도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회계학 2부에서 잘 보셨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우리 문제 2번 갈게요. 문제 2번.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건 회계학 2에서 조금 꽈락을 겨우 넣으신 분들을 대비해서 현금 흐름표를 풀면은 괜찮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현금 흐름표 다 못 풀었다고 떨어지시고 그런 건 아니에요. 자, 그럼 우리 문제 2번 리스트 보겠습니다. 와, 저는 개인적으로 올해 리스트가 나올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엄청 강조하고 별거 다 가리켰는데 거의 예제 수준으로 나왔죠. 그래서 저도 좀 놀랬었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혼돈할 수 있는 게 있을까봐 말씀을 좀 드릴게요. 지우고. 자, 리스트 같은 경우에 이 문제 같은 경우에 굉장히 쉽게 나왔기 때문에 잠깐만 정리해 보시면, 이렇게 있으면 여기 리스트 게시일이고요. 여기 고정 리스트료가 있겠죠. 고정 리스트료. 물론 이게 3년짜리니까 한 번 더 있겠죠. 그리고 우리 뭐가 있어요? 보증 잔존 가치가 있고 무보증 잔존 가치가 있는데, 리스트 제공자 입장에선 요때 돈을 내는 게 있죠. 그 리스트 순투자인데, 리스트 순투자에는 뭐가 들어갑니까? 기초 자산에 공정가치 들어가고 리스트 제공자에 리스트 개설 직접 원가 들어간다고요. 요게 뭡니까? 리스트 순투자죠. 그쵸? 그럼 리스트 제공자 입장에선 앞으로 내가 받을 돈인 리스트료의 무보증 잔존 가치를 더한 요 금액을 내재 이자율로 할인하게 되면 무조건 어떤 금액과 맞아야 돼요? 얘랑 맞아야 된다고요. 그쵸? 여기까지요. 그래서 요걸 할인하게 되면 요게 뭐랑 맞아야 돼요? PV 리스트료 더하기 무보증 잔존 가치를
내재 이자율로 할인한 금액과 맞아야 되고요. 얘를 뭐라고 그럽니까? 얘를 리스 채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쵸? 여기까지. 자, 우리 그럼 여기까지 내용 정리를 좀 봤으니까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요 문제 보시면 리스 기간이 4기간이었네요. 그럼 보시면 리스 기간이 하나, 둘, 셋, 넷, 4기간이고 고정 리스료가 뭔지 몰라요. 그리고 보증 잔존 가치를 보면 문제에서 보증 잔존 가치는 20만 원 줬고요. 무보증 잔존 가치는 30만 원이죠. 그렇죠? 여기까지 봤습니다. 계속 좀 가볼게요. 계속 좀. 여기까지 하고 나서 지금 기초자산의 공정 가치가 5, 1, 9, 8, 9, 2, 7이고 리스 제공자가 지급할 것으로 지급한 리스 개설 지출 원가가 얼마입니까? 리스 제공자가 30만 원이라고요. 그럼 요거 두 개 더한 게 리스 순투자인데 요게 뭐랑 일치해야 돼요? 리스 개시일날 리스 제공자가 인식할 리스 채권이랑 동일해야 된다고요. 그쵸? 자, 그럼 자, 그럼 요 경우에 요게 리스 채권 나와야 되는데 그럼 발행 시점에 리스 채권 얼마가 돼요? 5, 4, 9, 8, 9, 2, 7 된다고요. 맞죠? 물음 1번에서 물어본 게 뭡니까? 지금 리스 개시일날 회계 처리를 해보라고 했는데 요걸 바탕으로 우리가 회계 처리를 해보면 선급 리스 자산 얼마? 5, 1, 9, 8, 9, 2, 7 없어지고요. 문제에서 개시일날 회계 처리를 하라고 그랬으니까 지금 개시일은 X1년 1월 1일인데 주 대안은 X0년 12월 30일날 돈을 내고 항공기를 취득했으니까 X0년 12월 30일날은 현금 나가고 선급 리스 자산 잡아놨겠죠. 하지만 X1년 1월 1일 리스 개시일날은 선급 리스 자산 없어져야겠죠. 현금이 나가면 안 돼요. 여기까지 하고 현금 어떻게 됩니까? 리스 개설 직접 원가로 30만 원 나가게 되면서 여기 뭐가 와요? 리스 채권이 5, 4, 9, 8, 9, 2, 7 오게 되겠죠. 회계 처리는 이렇게 끊어주시면 되고요. 고정 리스를 물어봤는데 아무튼 요 금액이랑 뭐랑 일치해야 돼요? 요 금액이 일치해야 되는데 문제를 보시면 내재 이자율이 있죠? 내재 이자율 10% 이용해서 할인해 주셔야 된다고요. 그럼 A 곱하기 고정 리스트로 A로 본다면 A 곱하기 4년의 이자율 10% 연금 현가 개수와 50만 원 곱하기 4년의 이자율 10% 현가 개수를 곱해서 더해주면 뭐가 나와야 돼요? 5498 927 나와야 된다고요. 따라오시겠습니까? 그럼 우리 당연히 고정 리스료는 역산하면 얼마 나오게 되겠어요? 고정 리스료는 역산하면 1, 6, 2, 7, 0, 0, 0 나오게 되겠죠. 아시겠죠? 무릎 1번까지 풀었고요. 그럼 나온 김에 계속 볼 건데 리스 총 투자는 얼마인가 물어봤습니다. 허허, 여러분 이 노란 라인을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이 노란 라인을 리스 제공자가 리스 기간 동안 받을 걸로 예상하는 금액이라서 요 노란 라인을 리스 총 투자라고 합니다. 그럼 요 문제 같은 경우에 요게 노란 라인이 되니까 리스 총 투자는 1, 6, 2, 7, 0, 0, 0 곱하기 4년에 더하기 50만원 한 금액이 리스 총 투자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 다 더해주시면 얼마 나오냐면 7, 7, 0, 0, 8, 0, 0, 0 나오게 됩니다. 여기 리스 총 투자요. 여기까지 했고 리스 기간 동안 아직 미실현된 미실현 금융순익을 물어봤는데 결국 뭡니까? 리스 기간 동안에 이자 수익 물어본 거 아니겠어요? 리스 기간 동안 이자 수익이 합계 물어본 거기 때문에 우리 사채할 때도 봤지만 또 금융자산 할 때도 봤지만 총 이자 수익은 내가 앞으로 받을 돈에서 지금 지출한 돈 빼주면 된다고 그랬죠. 그럼 리스 제공자 입장에선 이게 앞으로 받을 돈이고 현재 내가 지출한 돈이 얼마예요? 5498 927이요.
현재 지금 요거 두 개 더한 금액만큼 지출하고 요도를 받기로 한 거 아니겠어요? 그럼 리스 총투자에서 현재 내가 지출하는 금액을 빼주면 그게 리스 기간 동안의 이자 수익의 합계, 다른 말로 미실현 금융수익이 됩니다. 그래서 계산하면 미실현 금융수익이 1509073 나오게 되죠. 1509073 나오게 되죠. 따라오시죠? 이게 단수 차이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 좀 있는데 단수 차이는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여러분. 그 정도는 다 감내합니다. 사람 인생이 걸렸기 때문에. 좋아요. 우리 여기까지 해서 물음 2번도 풀어봤고요. 물음 3번을 보시면 세무 리스가 리스 개시일에 세무가 리스 개시일에 계상할 사용권 자산과 리스 부채를 계상하고 해야 될 회계 처리를 한번 해보라고 했는데 어머 세상에 이거 그냥 하면 되겠죠. 잠깐만요. 자 보시면 가보시겠습니다. 그럼 세무 리스 제공자 어디다 쓰는 게 좋을까요? 잠깐 지워볼까요? 그럼 지금 리스 제공자 입장에서는 리스 개시일인 X1 연초에 재무상태표에 뭐만 뜨죠? 리스 채권으로 5, 4, 9, 8, 9, 2, 7 뜰 겁니다. 여기까지 했고 그럼 이제 리스 이용자로 갈 건데 리스 이용자를 보면 리스 이용자는 고정 리스료에다가 보증 잔존 가치 중에서 지급할 것으로 예상하는 금액만 땡겨오면 되죠. 문제를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교수님이 개정된 부분 뭐 건들기도 싫으셨나 봐요. 보시면 세무가 보증한 잔존 가치의 지급 예상액은 20만 원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그냥 이거 다 땡겨오라고 했다고요. 그럼 리스 이용자 입장에서 리스 개시일인 X1년 초에 이거 왜 이렇게 깨지지? X1년 초에 회계 처리를 보면 일단 리스 부채를 계상해야 되는데 리스 부채는 우리 기준서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아직 지급되지 않은 리스료의 현재 가치라고 그랬다고요. 그럼 리스 제공자 리스 이용자 입장에서는 1627000 곱하기 4년에 여기 이자율 내재 이자율 써야 됩니까? 증분 차입 이자율 써야 됩니까? 리스 이용자 입장에서도 무조건 내재 이자율이 1순위예요. 증분 차입 이자율은 내재 이자율을 모를 때 쓰는 거지 동시에 알고 있다면 당연히 내재 이자율을 쓰는 거라고요. 그럼 내재 이자율 10% 연금평가계수 곱해주면 되고요. 더하기 지급할 것으로 예상하는 보증잔존 가치가 20만원 전액이기 때문에 이 20만원 곱하기 4년의 이자율 10% 현가계수 곱해주면 되겠죠. 요거 계산하면 리스 부채가 얼마 나오냐면 5294027 나옵니다. 5294027 나와요. 그리고 리스 이용자도 리스 개시일날 수수료, 리스 개설 직접 원가를 지출했는데 리스 이용자는 리스 개설 직접 원가 얼마 지출했습니까? 20만원 지출했죠. 그럼 여기 뭐가 옵니까? 현금 20만원이 나가게 되면서 반대쪽에 사용권 자산으로 얼마? 5, 4, 9, 4, 0, 2, 7 써주시면 되겠죠. 좋아요. 여기까지요. 그래서 우리가 물음 3번도 어렵지 않게 풀이를 했습니다. 좋아요. 여기까지 봤고요.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물음 4번, 물음 5번, 물음 6번 볼 건데 물음 4번은 리스 제공자 입장에서의 X1년도의 단기손익에 미친 영향 물어봤고 물음 4번에 또 뭐 물어봤습니까? 리스 이용자 입장에서 X1년도의 단기손익에 미친 영향 물어봤는데 이거 우리가 요거 보고 추론해보면 되니까 추론해보죠. 그럼 리스 제공자 입장에서는 X1년 단기손익에 미친 영향이 뭐밖에 없겠어요? 당연히 개시일날 재무상태표에 남아있는 게 리스 채권밖에 없기 때문에 리스 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 수익밖에 없겠죠. 그럼 이자 수익밖에 없는데 언제나 이자 수익은 기초 장부금액 곱하기 이자율이니까 우리 내재 이자율 몇 프로예요? 10%죠. 그럼 X1년도에 이자 수익으로 얼마? 5, 4, 9, 8, 9, 3 해주면 되겠죠. 5, 4, 9, 8, 9, 3이요. 좋아요. 여기까지 했고요.
이제 당기손익에 미친 영향이 요걸 거고 리스 제공자는 리스 이용자 입장에서 X1년도에 당기손익에 미친 영향 보죠. X1년도에 당기손익에 미친 영향 보면 얘는 몇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죠. 리스 부채에서 발생하는 이자 비용이나 사용권 자산에서 발생하는 감가상각 비용 하실 수 있죠. 그럼 우리 이자 비용 보면 얘도 똑같이 기초의 리스 부채가 5, 2, 9, 4, 027인데 이자율이 10%이기 때문에 이자 비용 계산하면 얼마 나와요? 5, 2, 9, 4, 0, 3 나오게 됩니다. 이자 비용으로 5, 2, 9, 4, 0, 3 나오게 되고요. 계속 보시면 감가상각을 해줘야 되는데 여러분 참 보시면 이 출제위원이 개정된 거를 그냥 다 무시하고 싶었나 봐요. 보시면 8번에 문제 8번 자료 보시면 자료 8번 보시면 주세무는 사용권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 방법으로 정액법을 채택하고 있으며 감가상각비는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보증 잔존 가치를 차감하는 방법으로 회계 처리하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야? 지금 이 보증 잔존 가치의 지급 예상이 있냐 없냐? 보증 잔존 가치의 지급 예상이 있더라도 잔존 가치를 0으로 볼 것이냐, 0으로 보지 않을 것이냐. 사실 강사들 사이에서 논란이 있었지만 출제에는 뭐예요? 그런 거 모르겠고 내가 조건을 줄 테니까 요 조건대로 하라는 소리라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각 학원 선생님들별로 이 보증 잔존 가치가 있는 경우에 지급 예상이 있던 없던 잔존 가치는 0으로 한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사실 모든 학원의 선생님들이 다 이런 얘기 했다고요. 근데 문제에서 출제자가 조건을 어떻게 주면 어떻게 나올지 몰라. 요 문제 같은 경우에 조건을 줬기 때문에 보증 잔존 가치를 차감하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도 어쩔 수 없이 보증 잔존 가치를 차감해 줘야 된다고요. 조건이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럼 우리 감가상각비로 계산될 금액은 사용권 자산이 5, 4, 9, 4, 0, 2, 7 있는데 여기서 보증 잔존 가치 20만 원을 차감하고 리스 기간 이후에 자산을 반납하니까 4년으로 나눠서 감가상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요거 계산하면 우리 감가상각비가 얼마 나오냐면요. 1, 3, 2, 3, 0, 5, 7 나옵니다. 1, 3, 2, 3, 5, 0, 7 나와요.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제가 다 써왔는데 여러분들 이게 또 보시고 제가 실수하거나 숫자 잘못 쓰면 여러분들 남은 기간 동안 또 힘들 수 있으니까 제가 정확히 할게요. 보시면 지금 이자 비용이 5, 2, 9, 4, 0, 3이고 감가상각비가 1, 3, 2, 3, 5, 0, 7이니까 당기손익에 미친 영향이 얼마 나옵니까? 1, 8, 5, 2, 9, 1, 0 나오죠. 근데 문제에서 우리 뭐라고 그랬냐면 당기손익에 감소하는 경우에는 마이너스 표시하라고 나와 있다고요. 그럼 우리 답안지에도 뭐라고 써야 돼요? 1852, 910 앞에 마이너스로 표기해 주셔야겠죠. 까먹으시면 안 돼요. 좋아요. 우리 여기까지 해서 물음 4번까지 풀었고요. 물음 5번도 좀 볼게요. 계속 우리 좀 볼게요. 어디다 쓰는 게 좋을까요? 이거 지우고 하시죠 뭐. 여기까지 했고 우리 물음 5번 보시면 리스 제공자 입장에서 X2년에 이자 수익 물어봤고요. 또 뭐 물어봤습니까? 리스 이용자 세무에 X2년 말에 미상환 부채니까 다른 말로 뭡니까? 리스 부채 물어본 거죠. 자, 요거 해보라고 했어요. 바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X1년 초에 리스 채권이 5, 4, 9, 8, 9, 2, 7이니까 여기다 곱하기 1점이란 다음에 빼기 1, 6, 2, 7, 0, 0, 0 하면 이게 뭐예요? X1년 말에 장부금액이죠. 리스 채권에. 그럼 이게 X2년 초에 장부금액이니까 여기다 10% 때리면 X2년도에 이자 수익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계산하면 이자 수익이 얼마 나오냐면 4, 4, 2, 1, 8, 2 나옵니다. 계산해 한번 쳐볼까요? 5, 4, 9, 8, 9, 2, 7 곱하기 1.1
빼기 1627000 곱하기 0.1 하면 되니까 맞죠? 442 182요. 여기까지 했고요. x 2년 말에 미상한 부채니까 x 2년 말에 리스 부채 묻는 건데 이것도 어떻게 하면 됩니까? 지금 리스 부채 같은 경우에는 x 1년 초에 5294 027인데 여기다 곱하기 1.1 빼기 1627 000 하면 요게 뭐예요? x 1년 말 x 2년 초에 리스 부채 장부 금액이고 여기다가 다시 곱하기 1.1 빼기 1627000 해주면 요게 x 2년 말에 리스 부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계산하면 x 2년 말에 리스 부채가 2, 9, 8, 9, 0, 7, 3 나와요. 맞나 한번 계산해 볼까요? 5, 2, 9, 4, 0, 2, 7 곱하기 1.1 빼기 1627000 곱하기 1.1 빼기 1627000 하면 되니까 얼마 나와요? 2989 073 나오죠. 하실 수 있겠죠. 좋아요. 우리 여기까지 해서 물음 5번까지 봤고요. 마지막에 물음 6번 리스트 채권의 손상이 나왔는데 잠깐만 정리를 해보죠. 자 보시면 여기까지 봤으니까 리스트 채권의 손상을 보면 지금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리스트 기간이 X1년, X2년, X3년, X4년 있고 보증 잔존 가치가 20만 원, 지금 무보증 잔존 가치가 30만 원에서 종료 시점에 예상되는 잔존 가치가 50만 원이었죠. 리스 개시 시점으로. 근데 물음 6번 보시면 X1년 말에 기초자산의 잔존 가치 추정치가 30만 원으로 하락했대요. 그럼 보증 잔존 가치는 무조건 받는 거니까 얘는 빼고 무보증 잔존 가치가 10만 원으로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무보증 잔존 가치가 얼마 주는 거예요? 20만 원 주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X1년 말 시점에서 보면 무보증 잔존 가치가 20만 원 줄어드니까 요걸 내재이자율로 할인해 온 금액이 X1년 말에 리스 채권의 손상 자손 되겠죠. 그럼 식을 써보면 20만 원 나누기 1.1에 1승, 2승, 3승이니까 3승한 금액이 리스 채권의 손상 차손 되겠죠. 물론 문제에 현가계수가 나와 있으니까 현가계수를 이용해도 되고요. 그럼 보시면 20만원 나누기 1.1 나누기 1.1 나누기 1.1 하면 되니까 얼마 나와요? 대략 250, 263 정도 나오고요. 현가계수표를 이용하면 150, 260 나와요. 다시 20만원 나누기 1.1에 3승 해주면 이렇게 계산하면 150, 263 정도 나오고요. 해답에 현가계수가 있으니까 20만원 곱하기 3년의 이자율 10% 현가계수 곱해주면 이게 얼마 나오냐면 150, 260 정도 나와요. 3원 정도는 단수 차이니까 괜찮습니다. 좋아요. 우리 여기까지 해서 우리 올해 2019년 세무사 2차 시험 재무회계 기출문제 풀어봤고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너무 고생하셨고요. 이 시험 보신 분들은 이미 끝났으니까 결과 너무 생각하지 마시고 발표 날까지 좀 쉬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